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나 아렌트의 정신의 삶 중에서 서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년의 강의에 정신의 삶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야심차게 보인다. 또한 사유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주제넘은 일인 것 같으므로 이 강의에 대한 변명보다는 필요성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물론 강의 주제 자체를 정당화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기퍼드 강의가 본래부터 지닌 명성을 고려한다면 정당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시도하는 나로서는 마음이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나는 철학자가 되거나 어느 정도 빈정되는 투가 없는 것도 아닌 칸트의 표현처럼 직업적인 사상가들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거나 열망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들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답변을 대신할 것이다. 내가 어떤 계기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며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학이나 정치이론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연구 분야에서 벗어나 이러한 생소한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말이다. 사실 나는 약간 다른 두 가지 계기로 정신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예루살렘 법정에서 진행된 아이히만 재판을 참관하면서 정신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계기였다. 나는 재판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나는 이 문구가 악을 이해하는 사상적 전통과 상반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했지만 이 문구의 이면에 깔린 명제나 교회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악이 마력을 지닌 무엇이라고 배웠다. 악의 화신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사탄이거나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다. 그런데 사탄의 원죄는 자만심이다. 이 자만심은 제1인자만이 가질 수 있다. 이들은 신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신과 같아지기를 원한다. 악한 사람들은 흔히 질투심에서 행동한다고 한다. 이러한 질투심은 자신의 결점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이거나 주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였으나 자신과 자신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질투심과도 같은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약점에 이끌릴 수도 있다. 아니면 악한 사람들은 순수한 자비에 대해 느끼는 강력한 증오심에 이끌리거나 모든 악의 근원인 탐욕에 이끌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대면했던 것은 이러한 것들과 전적으로 다르며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체적이었다. 나는 아이만에게서 나타나는 천박함에 충격을 받았고 소름 끼치는 그의 행적들에 내포된 악의 심층적 근원이나 동기를 추적하고 싶었으나 불가능했다. 아이만이 재판을 받던 당시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는 아주 정상적이었고 평범하면 평범했지 결코 악마적이거나 괴물 같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에게서는 확고한 이데올로기적 신념이나 특이한 악의적 동기와 같은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의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검찰 측 사전 심리와 재판 당시 그의 행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특징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즉 그것은 우매함이 아니라 사여하지 않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법정의 재판과 교도소 수용 환경에서도 나치 체제 당시와 마찬가지로 활동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틀에 박힌 과정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는 무기력했으며 섬뜩한 희극처럼 보였던 그의 공직 생활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상투적 문구를 사용하는 그의 언어 습관은 피고인 진술에서 나타났다. 상투적이고 판에 박힌 문구, 인습적이고 표준화된 표현 규칙과 행위 규칙의 유지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요구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사유하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이내 소진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아이만은 이러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달랐다. 이러한 사유의 부재가 내 관심을 일깨웠다. 멈춰서 사유할 여유를 갖기가 좀처럼 힘든 일상 속에서 사유의 부재는 다반사다. 악행은 근본 동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나 의지를 특별히 촉발하는 동기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악인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악함은 악행의 필요 조건일까? 선악 문제, 즉 옳고 그름을 말하는 능력은 우리의 사유 능력과 연계될 수 있을까? 우리는 미덕을 가르칠 수 있고 또 학습할 수 있다고 믿듯이 사유를 통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다만 습관과 관습만으로 배울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이 행위 습관과 양식의 변화를 요구할 때 너무도 빨리 그것을 터득하고 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이다. 내가 경험했던 사유의 부재는 좋은 풍습과 습관의 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해 능력이 부족한 우매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도덕적 비정상에서 나온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유의 부재는 이른바 윤리적 결정이나 양심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의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연히 발생하거나 관심을 끄는 모든 것을 결과나 특이한 내용에 관계없이 검토하는 습관, 즉 사유하는 그 자체는 악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건들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악행에 맞서는 실제적 조건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우리가 양심에 대해 알고 있는 귀중한 것에 의해 강화되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귀중한 것이란 선한 사람들만이 나와 나 자신의 불일치를 인식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범죄인들이나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나쁜 사람들은 대개 나와 나 자신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칸트의 영어를 빌려 달리 표현하자면 나는 좋든 싫든 나에게 하나의 개념을 제공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후 법률적인 검토를 제기하면서 내가 무슨 권리로 이 개념을 사용하는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아이만의 재판을 참관하면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 책 집필을 촉발한 첫 번째 동기였다면 두 번째 동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사실적 경험에서 형성되는 동시에 시대의 지혜를 거스르는 도덕적 질문들은 이전부터 나를 꾸준히 괴롭혀왔던 어떤 의심을 내면에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의심은 인간의 조건을 마무리한 이후 항상 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좀 더 조심스럽게 활동적 삶이란 제목 아래 이를 탐구하고자 했으나 출판사의 제안대로 인간의 조건이라고 확정해 이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나는 정치 이론의 가장 오래된 관심사인 행위 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를 연구하는 건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행위 문제를 성찰하려고 선택한 활동적 삶이란 용어는 관조적 삶의 방식에 헌신하면서 살아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관조의 시각에서 고찰했던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활동적 삶의 방식은 몸으로 애써 노력하는 것이고 관조적 삶의 방식은 완전히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활동적 삶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관조적 삶은 정막 속에서 진행된다. 활동적 삶은 이웃과의
우위를 형성하는 데 전념하고 관조적 삶은 신을 계시하는 데 전념한다. 나는 이 문장을 중세 시대인 12세기의 한 저자로부터 임의로 인용했다. 관조가 최상의 정신 상태라는 생각은 서양 철학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나누는 소리 없는 대화, 즉 사유활동은 정신의 눈을 뜨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도 진리를 인식하고 주시하는 데 필요하다. 달리 표현하면 사유는 관조를 목표로 하고 관조로 끝난다. 관조는 활동이 아니라 비활동이다. 관조는 정신활동이 멈추는 지점이다. 철학이 신학의 신이었던 기독교 시대의 전통에 따르면 사유는 성찰로 바뀌었으며 성찰은 다시 일종의 행복한 영혼 상태인 관조로 끝났다. 정신은 관조 상태에서 더 이상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 확장되지 않지만 미래 상태를 기대하며 직관으로 진리를 잠정 수용했다. 근대의 시작과 함께 사유는 조직화된 지식인 과학의 신여가 되었다.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근대의 결정적인 확신이 수용된 이후에 사유는 점점 더 효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특별히 비경험적인 학문인 수학만은 외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는 최고의 학문으로 여겨졌다. 정신은 수학을 할 때 자기 자신하고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가시적인 영혼의 눈이 지식에 대한 확신으로 비가시적 진리를 주시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플라톤에게 자명했다면 자연 법칙과 수학 법칙 사이의 기본적인 합의, 즉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돈변적인 사유의 법칙과 자연의 단순한 외관 이면에 놓인 모든 것의 법칙 사이에 근본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데카르트에게 자명했다. 그 유명한 하룻밤에 꾼 꿈의 계시.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러한 종류의 사유, 즉 결과에 대한 계산이란 홉스의 표현을 고려하면서 자신이 신의 존재, 영혼의 본질,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고 실제로 믿었다. 나는 활동적 삶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즉, 관조적 삶에서는 활동적 삶의 공개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완전한 정락이 압도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활동적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들 사이의 차이는 모두 소멸된다는 것이다. 관조적 삶의 정막과 비교할 때 노동을 하든 토양을 경작하든 작업을 하든 사물을 만들든 또는 어떤 모험적인 사업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활동하든 이러한 활동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저서와 사상에서도 행위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단순히 활동한다는 의미인 실존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문장을 통해 내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활동적 삶에 관한 이 연구를 종결지었다. 키케로는 카토가 이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활동적이며 혼자 있을 때 가장 덜 외롭다. 카토가 옳다고 상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우리가 단지 사유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통상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있는 곳은 어딜까? 이러한 질문 자체는 분명 난해하게 여겨질 수 있다. 언뜻 보면 이러한 질문은 이른바 철학이나 형이상학에게나 해당되는 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철학이나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나 연구 분야는 악평을 받아왔다. 이러한 악평이 단지 현대 실증주의와
신실증주의 공격으로 제기되는 문제였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형이상학을 시로 간주해야 한다는 가르나브의 진술은 형이상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제기했던 주장들과 반대된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가르납 자신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시에 대한 과소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르납이 공격을 위해 선택한 사람인 하이데거는 철학과 시가 실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는 철학과 시는 동일하지 않지만 동일한 근원인 사유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순한 시를 썼다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시와 철학은 동일한 영역에 속한다. 우리는 언급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을 지켜야 한다. 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은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감각 경험 영역의 이면에 놓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각 대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는 그 어느 것도 감각에 주어진 것과 동일한 말로 표현될 수 없다. 우리가 사유하는 데 필요한 매개물인 언어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매개물인 현상 세계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발견은 분명히 철학과 형이상학에 1차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가. 로고스나 노에시스 형태의 사유가 진리 또는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외하더라도 결국 강조점은 지각에 드러난 것, 그리고 우리의 신체 감각을 확장시키고 예리하게 자극하는 도구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전자는 현상을 무시할 것이고 후자는 사유를 무시하겠지만 이는 자연스러울 따름이다. 우리가 형이사학적 질문에 대해 갖는 어려움은 이 질문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공격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 무신론을 고집하는 비신자 집단과 구별되는 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 라는 명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신학의 위기는 그 정점에 도달했다. 마찬가지로 철학과 형이상학의 위기는 철학자들 자신이 철학과 형이상학의 종말을 구했을 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러한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근대 종교의 기조가 되는 감정은 신이 죽었다는 감정이라고 처음 전명한 사람은 니체가 아니라 헤겔이었다. 60년 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형이상학을 가장 불명예스러운 철학으로 취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명예의 근원을 더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비방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칸트와 마주치게 된다. 물론 이때 칸트는 벤델스존의 표현대로 완전한 파괴자로서 입장을 드러낸 순수 이성 비판의 칸트가 아니라 비판 이전의 저작에 나타난 칸트다. 그는 이 저작에서 형이상학에 매료된 것이 자신의 운명이었다라고 아주 자유롭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의 바닥을 모르는 심형과 파악하기 어려운 근거, 형이상학의 이상형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곳에서 이성의 몽상가들은 마치 우주선에 있는 것처럼 거주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지혜와 일치할 수 없는 어리석은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맥키언은 이 주제와 관련해 오늘날 언급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표현했다. 오래된 그러면서도 복잡한 사상사에서 나타나듯이 이 경이로운 학문은 그 기능과 관련한 일반적 확신을 결코 형성시키지 않으며 그 주제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상당한 합의를 형성하지도 못했다. 이 비방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형이상학이란 용어 자체가 전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 칸트는 경이로운 학문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후 만년의 노인으로서 언쟁을 마친 후 헤어졌던 애인에게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형이상하게 복귀하리라고 예언했으며 이때 사람들은 칸트가 옳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챘다. 나는 이것이 상당 부분 가능하다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가 현재 상황의 가능한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이지만 우리는 신학과 철학과 형이상학이 종말에 도달했다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가 실제로 의도하는 것을 성찰할 수 있다. 이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은 죽었으며 우리가 신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에 대해 사유하는 오래된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죽었다면 그것은 신에 관한 전통적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것이 철학과 형이상학의 종말에도 적용된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는 것과 동시에 제기한 오래된 질문들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들을 구성하고 이에 답변하는 방식의 설득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감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나타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진실되고 유의미하며 그저 감각 지각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감각 세계 위에 있다는 생각은 적어도 파르메니데스 이후 지속되었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감각적인 것과 초감각적인 것의 기본적 구별은 이제 종결되었다. 이러한 영원한 진리의 위치 설정뿐만 아니라 구별 자체는 폐기되었다. 한편 소수의 형이상학 옹호자들은 점점 더 강력한 목소리로 이러한 현상에 내재된 니힐리즘의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해왔다. 그들은 그 위험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요한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즉, 초감각 영역이 일단 무시되면 수세기 동안 이해되어 온 현상 세계도 근절된다는 것은 실제로 사실이다. 실증주의자들이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감각적인 것은 초감각적인 것의 소멸로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신의 사례를 시적, 은유적으로 기술하면서 이와 관련해 상당히 많은 혼돈을 초래했던 니체보다 초감각적인 것의 소멸을 더 잘 이해하지는 못한다.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신이란 용어가 초기의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분명하게 말한다. 신은 단지 형이상하게 이해하는 초감각 영역의 상징이었다. 니체는 여기에서 신이란 용어 대신 진정한 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는 진정한 세계를 소멸시켜버렸다. 무엇이 남아있는가? 현상세계인가?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세계와 더불어 현상세계 역시 소멸시켜버렸다. 니체의 이러한 통찰은 아주 명료하다. 초감각적인 것의 제거는 그저 감각적인 것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차이마저도 제거한다는 주장은 실제로 아주 명료하다. 따라서 초감각적인 것의 제거는 역사적으로 그 시점을 밝히려는 모든 시도를 무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사유는 이 두 세계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증주의에 대한 현대의 정교한 반론은 데모크리토스가 아래에 소개한 우스꽝스러운 대화에 나타나듯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소박함을 통해 예견된다. 이 대화는 초감각기관인 정신과 감각 사이에 이루어진다. 정신은 감각지각이 허물하고 말한다. 감각지각은 육체의 상태에 따라 바뀐다. 달콤함, 씁쓸함, 색 등은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오로지 관례상 존재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즉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에 따라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자 감각은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불쌍한 정신이여, 당신은 당신의 증거를 우리로부터 앗아가지만
정작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우리의 몰락이 당신의 몰락이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두 세계 사이에 항상 불안정한 균형이 일단 깨지면 진정한 세계가 가상 세계를 소멸시키든 그 반대가 되든 우리의 사유가 습관적으로 지향하는 전반적인 중것들은 붕괴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것도 더 이상 이치 맞지 않는 것 같다. 20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신, 형이상학, 철학, 그리고 의미상 실증주의의 사망은 지식인 엘리트의 유일한 관심이 되지 못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검증되지 않은 공통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종말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종말이지 정치적 측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정치적 권위 문제는 논의에서 배제하는 편이 낫다. 아울러 우리의 사유 방식이 이러한 종말로 야기된 위기에 아무리 깊이 연관된다 하더라도 사유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주장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 사람들이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사유하는 존재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사유하고 사유를 인식과 행위의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이 능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행하려는 성향이 있고 그럴 필요를 느낀다. 이 맥락에서 니힐리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개념이나 일련의 사유와 결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물론 개념과 일련의 사유는 이미 꽤 오래전 실제로 소멸되었지만 사람들은 이것들의 소멸을 최근에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근대 초기에 수행된 것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 즉, 마치 어느 누구도 나 이전에 다루지 않은 듯이 모든 소재를 다룰 수 있다면 좋겠는데 라고 상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부분적인 이유로는 우리의 역사의식이 엄청나게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활동으로서의 사유가 삶의 방식으로서 사유를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중요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형이상학적 오류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전달한 교의들, 즉 사상체계들은 현대를 사는 독자들에게 확신을 주거나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교의들이 어떤 것도 자의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허튼 소리 정도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주장하려고 한다. 오히려 형이상학적 오류는 사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단서다. 따라서 형이상학과 철학의 종말 이후에 우리의 상황에서 일어남직한 장점은 두 가지일 것이다. 우선 우리는 형이상학과 철학의 종말로 인해 어떠한 전통에 얽매이거나 이끌리지도 않고 새로운 눈으로 과거를 고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생생한 경험들인 이러한 보배를 다루는 어떠한 규범에도 제약받지 않으면서 이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유산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효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의 유산은 어떠한 수준에서는 비가시적 영역으로 이동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거의 불가피하게 수반하지 않았더라면 그 장점이 더 컸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맛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나쁜 평판을 받아왔는데 우리의 유산이 이러한 것들을 수반하지 않았더라면 그 장점은 더 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더불어 과거 자체를 상실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의 주제에 관한 합의가 결코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 측면은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학문 분야들은
감각 지각에 부여되지 않는 문제들을 취급했으며 이러한 분야의 이해는 감각 경험에서 시작되며 경험적 검증과 방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공통감 추론을 초월했다. 파르메니데스 시대부터 철학의 종말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가들은 다음의 주장에 동의했다. 즉, 인간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감각에 의해 부여된 세계와 감각 대상에 의해 형성된 감정 또는 정념으로부터 정신을 분리함으로써 정신과 감각을 분리시켜야 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나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 철학자인 한 그는 현상 세계로부터 이탈한다. 따라서 그가 활동하는 영역은 철학이 형성된 이후 소수를 위한 세계가 되어왔다. 아마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직업적인 사상가들과 다수를 구분하는 이러한 오래된 기준은 그 설득력을 상실해왔고 이것이 우리의 상황에서 가능한 두 번째 장점이다. 내가 이전에 암시한 바와 같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사유 능력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면 박학하거나 무지하거나 지성적이거나 오매함과 관계없이 사리분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칸트는 철학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이러한 입장을 지니고 있지만 철학이 도덕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소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통 견해로 많이 괴로워했으며 한때 우매함이 사악한 마음 때문에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사유의 부재는 우매함이 아니다. 우리는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들도 사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악한 마음은 우매함의 원인이 아니다. 아마도 그 반대로 사악함은 사유의 부재로 일어날 수 있다. 마치 사유가 고등수학과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의 독점물이라도 되는 듯이 우리는 사유 문제를 더 이상 전문가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성과 지성이란 칸트의 구분은 우리의 연구에 대단히 중요하다. 칸트는 이성의 불명예를 발견한 이후 두 가지의 정신 능력을 분류했다. 이성의 불명예란 우리의 정신이 사유해야 하는 문제들과 질문들에 관한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지식을 포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칸트의 경우 단순한 사유와 관련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현재 종종 신, 자유, 불멸성과 같은 궁극적 문제들이라고 명명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때 이러한 문제에 보였던 실존적 관심을 자체하고 칸트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겨진 정직한 영혼이 더 이상 생존하지 않는다고 믿었더라도 그는 이성의 끈덕진 요구는 지식에 대한 단순한 탐구나 욕구와 다르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장악했다. 따라서 이성과 지성의 구분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정신 능력, 즉 사유와 인식의 차이, 그리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심인 제1범주에 속한 의미와 제2범주에 속하는 인식 사이의 차이와 일치한다. 칸트는 이러한 차이를 주장했지만 형이상학적 전통의 엄청난 무게로 아주 강력하게 제약받았다. 그는 형이상학의 전통적 주제들, 즉 인식될 수 없는 것이 입증될 수 있었던 그러한 주제들을 강력하게 고수했다. 그리고 그는 인식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 사유하려는 이성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는 성찰의 필요성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의 모든 것, 즉 자신이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것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자각하지 못했다. 그는 궁극적인 문제들의 관점에서 이성을 정당화함으로써 자신이 이성, 즉 사유 능력을 해방시켰던 범위를 완전하게 자각하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지식을 부정하고
믿음을 위한 여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으나 믿음을 위한 여지는 남기지 않았다. 또한 그는 사유를 위한 여지를 만들었으며 지식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지식과 사유를 분리했다. 칸트는 형이상학 강의 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형이상학의 목적은 감각적으로 주어진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 이성의 사용을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확장시키는 것, 즉 이성이 자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성이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커다란 장애는 지성의 측면에서 발생하며 이성이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식과 인식에 도달하고자 왕래시켜왔던 전적으로 정당한 기준으로부터 또한 발생한다. 칸트와 그의 후계자들은 활동으로서의 사유나 심지어 사유하는 나의 경험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자의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결과를 요구했으며 확실함과 증거를 삼기 위한 기준과 인식의 기준을 그 결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사유와 이성이 인식과 지성의 한계를 당연히 초월한다면 사유와 이성은 지성이 다루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전제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성의 필요성을 위반하는 것은 진리 탐구가 아니라 의미 탐구다. 그리고 진리와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특정한 모든 형이사학적 오류들에 선행하는 근본 오류는 진리의 모델에 입각해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두드러진 사례는 존재의 의미에 관한 문제들을 새로이 제기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찾을 수 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최초 질문에 대한 이유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언급한다.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진리는 동일한 것을 말한다. 양자를 동일시하려는 유혹은 매우 강하며 이는 결코 전통의 무게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칸트의 통찰은 독일 철학에 대단히 자유로운 영향을 미쳤으며 아울러 독일 관념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분명히 그의 통찰이 사변적인 사유의 여지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유는 다시 참으로 연존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 지식이라는 개념을 고수하는 새로운 부류의 전문가들을 위한 장이 되었다. 칸트가 과거 학파의 독단주의와 그 무미건조한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킨 덕택에 이 전문가들은 새로운 체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을 정립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체계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성의 관심과 인식에 대한 지성의 관심이란 칸트의 구분을 강력하게 이석시켰다. 마치 칸트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데카르트의 이상, 즉 확실함을 추구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사유 결과가 인식 과정의 결과와 똑같은 형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진지하게 믿었다.